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정부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죠.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인데 그 내용 오늘 살펴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권혁중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네,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는 민생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바로 그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이거든요.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어떤 지원 내용이 여기에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네. 부당 경감 크레딧 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요? 예, 이게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이 공과금이나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크레딧을 이제 제공한다. 근데 그 금액이 5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어요. 정부가 공공요금 내는데 50만 원 지원한다는데 대상자는 누굴까라고 봤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안을 봤더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게 대상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몇 명이나 돼요? 이게 31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많네요. 예, 그래서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소상공인을 본다 그러면 지금 한 59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본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아마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정부가 크레딧으로 준다는데 도대체 이 크레딧이 뭐냐 정말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공요금 낼 때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공과금이나 보험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럼 공과금은 이해가 가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 거 그냥 내는데 보험료를 낼 때 쓴다고? 그럼 보험료를 뭘까 봤을 때 이건 민간 사적 보험료를 얘기하지는 않고요.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사회보험료 낼 때 이 크레딧을 활용해서 이제 납부하게 되는 거죠. 예.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돈 이 크레딧을 받아서 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료나 또 전기요금 같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네. 돈 월 50만 원씩 공짜로 지원해 줄게. 네, 맞습니다. 예, 알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요. 그 월 50만 원 아니고 1년에 50만 원입니다. 이게 월마다 주는 건 아니고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연입니다. 이제 1년에 이제는 이번 연도에 이제 쓸 수 있도록 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요. 신용카드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불립니다. 소상공인 비즈 플러스 카드에서 이게 신규로 나오는데 이게 모든 대상자는 아니고요. 중신용자,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은 신용 등급이 4에서 7등급이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특징은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쓸 수 있는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 네. 그럼 기존의 신용카드랑 뭐가 다르냐? 그냥 무이자로 준다는 것.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뭐 포인트 혜택이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과 뭐가 또 다르지?라고 예. 보실 텐데 이게 DSR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DSR? 예, 금융권 부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채가 많으면 사실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로 되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좀 요긴하게 급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개월 무이자로 급전 돌려 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네, 제도전 지원도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폐업을 했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사실 희망 리턴 패키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희망 리턴 패키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포 철거 지원비를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점포를 철거했을 때 그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 비용이 커서. 그래서 올해부터 4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근데 인원수로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예, 추경 안에 있는 포함된 비용을 가지고 예. 인원수가 10,000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고 재기사업화 지원도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이내에 재창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이제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재기사업화 지원 예산도 늘렸습니다. 이번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제도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문 닫는 자영업자가 워낙 많다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네. 포함됐군요. 네. 또 있어요? 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요 정도에서 네. 이제는 그다음. 지원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은요? 일단은 이제 소비자, 이제는 소비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 맞습니다. 예, 상생 페이백 제도가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개인 카드를 쓰는데 네. 작년보다 카드액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증가된 분의 20%를 이제는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최대 소비 3 촉진이네. 소비 촉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 나오는데 최대 30만 원이고요. 월 1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이 지원을 하는데 근데 특징이 환급금이다 보니까 이거 그럼 현금으로 들어오나 오해하실 텐데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 또 소비하도록. 맞습니다. 예. 예,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공공 배달앱 지원도 됩니다. 예, 요즘에 배민 포장 수수료 요번에 올려서 이제 정말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요. 공공 배달 앱을 쓰면은 지원해주겠다. 어떻게? 예.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0,000원 할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좀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 배달앱에서 아마 이거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겠죠. 역차별이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공 배달앱 쓰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는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예. 취약상권 환급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하면은 10% 환급 행사하겠다. 이거 인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명절 맞아요, 때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이면서 동시에 내수 활성화. 맞습니다. 예. 또 그다음은요. 예, 취약계층 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가 좀 취약계층이다 하신 분들은 귀가 이제 솔깃하실 텐데 저소득 청년 대학생, 그다음에 저신용자 대상으로 해서 정책 자금을 이번에 늘려주는데요. 대표적으로 햇살론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금액 요번에 이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신용자 특례 보증도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취약 근로자 그 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예.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할 때 좀 융자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분들입니다. 이게 근로자 융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회사 안 다니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러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소득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죠. 1인 자영업자도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장점이 뭐냐 그러면 연 1.5%의 저금리로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로 돈 빌릴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래서 이게 2천만 원, 1.5%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모르셔요 이거를 생각보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요, 뭐 근로복지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여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 신청하시면 돼요. 뭐 갑자기 의료비가 필요한다, 자녀 학자금 필요한다, 소액 생계비 필요할다. 이럴 때에 이제는 신청하시면은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바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그게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뭐 융자 대책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금융 취약계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햇살론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신용자 특례 보증 이것도 최대 1,000만 원에서 사실상 연봉이 4,500만 원 이하신 분들이 특례 보증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 취약계층 그다음에 취약 근로자에게 대한 이번에 이제 예산안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추경은 이렇게 하는데 돈은 어디서 마련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게 그러면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일단 정부가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1,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돈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세계 잉여금이라 보통 얘기하죠. 근데 나머지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8조 1,000억 원 정도는 역시나 예상대로 국채 발행을 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 규모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국가 채무
세수는 한 6조 원가량 더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재정 수지 적자도 한 10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나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슈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 아니고 네.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조금 늘어나겠죠, 이건? 네, 제가 봐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편성은 정부가 하죠. 추경은. 하지만 심의는 이제는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증액은 못할지언정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15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정부 쪽이랑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 그럼 정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국회 요구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로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추경으로 경기에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정부의 생각은요, 뭐 말 그대로 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아니면은 뭐 아시겠지만 산불이라든지 AI 추경 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살리려고 하는 추경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살리려고 추경했으면 소비 진작에 더 많은 돈을 썼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뭐 성장률의 0.1% 포인트 정도는 도움이 될 거다. 0.1.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내수 살리기 위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급한 때 지금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수가 너무 어렵고 소비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한 번 더 추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대1 추경. 아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회 심의 과정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이철우 경북지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대선 경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서 오늘과 내일 유튜브를 통해 후보자 토론회를 하죠. 그리고 8명의 경선 후보들이 두 조로 나눠서 마치 축구대회처럼 4명이 한 조가 돼서 토론을 합니다. A조, B조가 나눠져서 A조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양양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B조에는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렇게 조 편성이 됐는데요. 예. B조가 이른바 죽음의 조로 지금 손꼽히고 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4강 안에 들어갈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4강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렇게 유력 후보들이 모여있는 조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 조에 들어가면서 이 지사로서는 상당히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장은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이제는 전직 재판관이 되신 두 분 꼽아봤는데요.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 예. 이번 주에 이제 퇴임식을 가졌고 그때 마지막으로 던진 뭐 메시지랄까요, 소회랄까요 이런 부분도 참 큰 울림이 있어서 이 두 분을 좀 네. 꼽아봤습니다. 뭐 화제 만발이더라고요. 계속. 특히 문영배 전 그렇죠. 직무대행 같은 경우 김장하 선생 장학생이었다는 거. 네. 그다음 재산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는가에 네, 대한 네. 뭐 답변 뭐 등등 뭐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사실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를 보게 됐고 최근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한 OTT 채널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 것도 그럼요. 문영배 전 재판관이 이제 나온 그 좀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송영원 변호사. 예, 금주의 진인물은 아무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겠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그리고 그 후속 행위들에 대해서 효력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일단 그 헌재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의 지명행위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으로도 좀 스크래치가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행정부가 권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막혀서 실행하기 어렵게 되면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아무래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2004년 10월 21일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죠. 그랬죠.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그 정도가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이 얘기 좀 이따 네. 또 하고요. 장희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전 참 놀라운 광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언론에 대해서 본인이 언론 프렌들리하게 하지 않을 수 있죠. 모든 정치인이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뉴스타파 어떤 여성 기자가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죄송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따라가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저도 뭐 국회 출입 기자를 했을 때도 무례하진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손목을 잡아 끌면서 이거 국회 미디어 담당관 오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하면서 언론은 무슨 언론이냐 찌라시지라고 폄훼를 하면서 이 여성 기자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의 태도를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기자들이란 제일 처음 만나는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하고 오히려 뭐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그런 적개심을 드러나지 말았어야 되는 게 품위이자 품격일 텐데 이건 너무 나아가도 너무 나간 것 같고 결국에는 그 해당 기자가 고소 조치까지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주의 진인물로는 좀 손색이 없어 보여서 꼽아봤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만나면 사실 좀 그 기분 나쁘고 네. 화가 날 수 있죠. 그렇다고 화를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정치인 자격이 없죠. 일단 그 불편한 질문을 받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물론이요. 그런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인들이 좀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재치 있게 우회할 수 있는 유머와 위트를 좀 탑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4월 10일에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뉴탐사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그 유튜브 매체 기자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꽤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저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여유 있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짜 모르는 사이일 때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관련이 진짜 있는 사람한테 자꾸 추궁하는 질문을 하면 그때 여유 있게 대처해야 진짜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언짢을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요. 언짢음을 정말 픽 토라지듯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이건 어른에 화를- 다 비치잖아요. 이건 화를 낸 거거든요. 여기는 한마디로. 화를 내고 막 끌고 다니니까 정말.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시감이 이번 주에 또 있었던 일인데 홍준표 후보도 어떤 매체가 뭐 뉴스타파가 질문하면은 나 거긴 답하지 않겠다.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자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뉴스타파는 아니고요. 오마이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도 난 답변할 수 없다. MBC 마찬가지고 JTBC 뭐 아시아투데이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응대라는 걸 보고 대단히 놀랍고 아니 기자들이 왜 가만히 있지? 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런데요. 우리 언론이 이제 진영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매체는 특정 정당과 조금 더 친연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럴 때 자기 회사와 친연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가서도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언론의 정도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정리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것 이거는 잘못됐다. 가처분 일단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한덕수 권한대행 측 변호인들의 논리가 예. 이 2명을 우리는 지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발표했을 뿐이다.
논리를 펴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풀어보면요. 이제 변호사들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소원에서요. 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은 공권력의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권력 행사는 사실행위의 경우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지만 보통 이제 단순한 발표행위나 이런 것들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덕수 대행 쪽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이건 단순히 그냥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국회에 아직 정식으로 인사청문 요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구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예. 그러나 일반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이것은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처럼 들릴 것 같아서 국민 눈높이에는 좀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짚어주신 대로 이제 주장은 해볼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또 상세하게 그게 왜 맞지 않는지를 또 결정문에 녹여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임명이 강행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사실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여서 한덕수 대행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이 정치적으로도 무리수를 두고 외부에서 딱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 아주 그 부산물만 그 성과만 취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도 않고 아주 언뜻 권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치 행보를 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 당연히 가야 되는 총리로서 가야 되는 데는 안 가면서 집안 행보를 하고 무슨 식당 주인분한테 손편지를 쓰고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우선 그 한덕수 변호인 측의 그 지명이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게 저는 이제 구차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면으로 이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라고 맞설 논리가 스스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권한대행의 그 헌법상 법률상 권한은 명시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어쨌든 가처분으로 이걸 정지시킨 결정 자체는 저는 일치로 나왔으니까 존중해야죠. 그런데 이 가처분 결정에도요. 권한대행이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 이걸 되돌릴 수 없어서 혼란이 예상되니 일단 멈춰놓는다. 그러니까 본안 판단 내릴 때까지 그렇죠. 해보자. 이런 논리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는 본안 판단을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없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본안 판단은 각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그렇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없죠.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결정문이 7쪽짜리인데요. 첫 장에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하고 마지막 장에 있는 재판관들의 서명 날인 부분을 빼면 한 5쪽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답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결정을 저는 대단히 아쉽게 봤습니다. 그래도 뭐 그 논리는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본안 판단을 내려보긴 내려야 되는데 본안 판단에서 위헌이 나오면 이건 매우 문제가 있으니 이건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요. 이제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본안에서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에서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끝난다. 그 자체로 신청한 사람의 목적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대차에서 상대방 보고 집을 빼달라고 할 때 명도 소송에서 못 이겨도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걸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그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버리면은 나중에 명도 소송을 하나만 하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 전에 이 가처분이 나오고 스톱이 됐기 때문에 뒤에 본안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관계가 없고 나중에 가면 각하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정지시켜 놓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함으로써 정치권의 파란을 일으키고 동시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주목도도 높였던 거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일종의 정치적 노림수다라고들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헌재의 이 판단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주목도도 떨어지죠. 한풀 꺾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음. 같고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 가처분이 사실상 이제 본안과 유사한 효력에 있기 때문에 형법 재판관들 모든 정파를 초월해가지고 전원이 대행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밑에 깐 거예요. 명시적으로는 이게 가처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대행으로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이 권한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으로부터 재판을 받았을 때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가 기본 전제로 일단 깔려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정치적으로 이것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이 소구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았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이 행위를 하면서 보수에서 눈길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친윤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분위기가 확 몰집되는 그런 걸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몰랐을까? 안 했을까? 그냥 우연일까?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의 대단히 큰 변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어려워졌다라는 점은 당연하지만 본인이 또 수용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것처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안 하고 네. 광주 가고 울산인가요? 울산 가고. 갔습니다. 광주와 울산을 차례로 갔죠. 그러니까요. 뭐 권한 대행으로서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좀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밖에 읽힐 수밖에 없는 지역 이제 그런- 배분까지 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이고요. 그렇게 보이는데 나올까요? 대선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 제가 앞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2004년에 10월 21일 헌재 그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서요. 약 일주일 뒤인 10월 27일에 당시 문화일보가 TNS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매우 잘함을 합해서 24.1%에 불과했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1.8%에 달했거든요. 이 결과는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권력이 뭔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사법부나 헌재에서 막히면 국민 여론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헌재 결정이 잘 됐고 잘못됐고를 떠나서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정치 현실에서는 첫 번째 벽에 부딪혔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건 제가 지난주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른바 한덕수 대행을 무소속으로 출마시켜서 단일화 한다는 날짜부터 안 맞는다고 안 그랬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변수는 아무래도 지지율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됐다 주자로. 그런데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 이거 수용 가능하겠냐? 이거 가능한 현실적인 카드겠냐라고 합니다만 아마 그 시점에 지지율이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된다면 한덕수 후보보다 이 홍준표 후보가 뭐 안 나온다. 아니면 뭐 한동훈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나온다.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 외압이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뭐 죄송합니다만 미래정신 가치 이런 쪽보다는 어쨌든 이 대선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게 대단히 강력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본인들과 적대적인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발굴해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따라서 또 변동할 가능성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송영원 변호사 말이 5월 3일 날 확정이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려면 5월 4일 날 사퇴해야 되는데 그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과연 여론조사상 뭐 한덕수가 나가야만 된다. 이게 판정이 되겠느냐. 그 전에 결단은 본인이 내리지 않을까요? 그런 추이를 보다가. 4일 전에 이미 먼저 사표 내두고 거기에 뭐 얽매일 건 아니니까. 사표 내둔 상태에서 5월 3일 이후에 확정된 후보와 뭐 이재명 후보와의 그 지지율 그리고 자기와의 지지율 이런 걸 견주어 보고 그 전에도 뭐 사표는 사인. 그럴 수는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야 어떤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많은 예. 저는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될 당시에는 국민적인 반대가 훨씬 더 약했어요.
약했고 당도 분당도 있었고 그렇죠. 뭐 등등.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어려운 상태였고 황교안 대행을 불러오라는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황교안 대행도 끝끝내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알겠습니다. 과연 한덕수 대행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가 아마 그걸 기준으로 본인도 의사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광주 가고 울산 가고 그러는 거 보면 가는 보고 계신 것 네, 같다. 욕심은 있다. 가는 네. 보고 있다. 민생 현장은 가야죠. 지금 우리 자동차 업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남사진이에서 남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천안에서 천안휴게소 역시 천천히 갑니다. 도동분기점 4차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신월에서 막히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으로 화도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목포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평택까지 어렵습니다. 더 가서 당진 분기점에서 서산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입니다. 송 변호사. 지난주와 비슷한 결을 가진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주에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의 창당 기자회견이 예고됐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죠. 예. 이걸 주도했던 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면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참 수긍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윤어게인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전대미문의 비상계엄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결정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게인을 해야 된다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자발적인 운동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들어요. 그다음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정치운동의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4월 11일에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그 앞에 청년들이 일종의 병풍처럼 도열했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 자식벌 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아버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최근에도 비슷한 언급이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계엄을 해도 막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내세우거나 그분의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 호가호위할 생각하는 분들도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금주의 한마디로 가져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아까 전반부에서 송 변호사님이 이철우 후보를 뜬 인물로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이철우 후보가 이번 주에 한 말이 좀 기가 막혀서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시장 목을 비틀어서라도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서울시장 목은 비틀어도 되나? 마음대로 해도 되나?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라는 게 물론 공과 과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광화문에 세우는 게 그게 당위성을 이렇게 띌 정도인가? 근데 그 옆에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해서 또
참 놀라웠는데 광주가 이제 많은 피를 흘렸는데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이자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니 뭐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은 게 칭찬받을 일이다. 그리고 왜 박정희 전 정권 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뭐랄까 오늘도 동아일보에서 국민의힘은 뭘 잘했다고 예능식 대선 경선 치르는가라고 칼럼을 쓰셨던데 네. 김순덕 논설위원이 이런 주자들이 국민의힘을 좀 저는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양당 경선 쪽으로 갈 텐데 민주당 얘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짧게 하고 어제 첫 TV 토론했고 뭐 서로 인신공격 없이 정책 위주 토론을 했다라는 그런 중평이고 뭐 조용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100분 토론을 좀 유심히 봤는데 그냥 보기가 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시청자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사회 분야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먼저 내가 이룬 성취 중에 경기도에서는 이제 간병인 제도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간병인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도록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또 김경수 전 지사가 후보가 그것도 너무 좋고 당연히 하고 이제 돌봄 전체로 국가가 같이 지원. 그러니까 좀 논의가 확장되는 느낌이 국민으로서는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정책 비전을 좀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래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진 않고 전혀 싸우진 않더라고요. 정책 위주로 이렇게. 예, 오히려 시간 제한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재명 재미가 대표가 없고. 막 양보하고 뭐 재미가 크게 있었다고는 뭐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맞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끝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어서 끝까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만 본 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전 대표가 역시나 또 빛의 혁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4월 4일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고부터 그 언급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인데 빛의 혁명. 글쎄요. 혁명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하려면요. 혁명은 결국 공화국의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바꿔서 국민의 결단으로 새로운 정치체제가 들어서야 그게 혁명이에요. 오늘이 마침 그 4.19 65주년 혁명 기념일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과거와는 달리 개헌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행정수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극구 개헌이라는 단어를 피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개헌 논의는 다음에 개헌을 했을 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걸 하기가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개헌이라고 하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정말 안 하겠다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가 그려졌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경선 얘기는 이 정도 했고요.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가는데 거기서 아까 그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얘기한 윤어게인 신당 기자회견 하려다가 취소한 과정,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또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윤 대통령 탈당 얘기들이 거론되고 뭐 이런 분위기의 약간의 그 변화랄까 이런 게 좀 보여지는 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어정쩡하다가 이제 끊어야지 쪽으로 움직임이 급격히 좀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여러 명의 주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탈당을 얘기했고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놓아드려야 된다. 우리는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금 윤 대통령을 껴안고 있으면 우리 망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언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 윤 전 대통령 시대와 분명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노선 투쟁의 과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편에는 지금 홍준표 시장처럼 뭐 시체 난도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 후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번 경선이 당원과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미래를 향한 선택을 할 거냐에 관한 당원과 당 지지층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과정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다시 그 신당 움직임이 다시 가시화될 가능성은 없죠.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매몰찬 반응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뭐 매몰차다고 국민의힘이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어정쩡하다. 어정쩡해요. 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까지도 약간 대통령과는 좀 거리를 두려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어서 우리가 철회하는 거다. 그래서 더는 안 한다라고 했지만 SBS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당했던 날 일단 변호인단 데려다가 이제 만찬을 하면서 아마 어떤 그 일간지 논설위원분도 이런 표현을 쓰던데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이 국면에서 청년을 발견한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의 지지층이 이제 중장년 넘어서서 노인분들이 주된 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청년이란 말이 급격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많이 예. 나왔고 그날 만찬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정치 세력으로 계속 좀 공고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오갔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그러면 한번 신당 창당과 해보자라는 이 논리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에 최소한 있었던 사람을 취재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든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이번 대선 국면에 본인의 영향력의 하나의 좀 근거지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버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로는 맨날 경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매번 찾아오고 전화하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원해지고 안 찾아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승리는 해야 된다는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 속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돌아왔다는 표현까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일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관할 것인지 저는 아마 어려움으로 작동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신당 창당 기사가 막 속보로 뜰 때 예. 국민의힘 분들이 정말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근데 그 어렵게 만드는 거에 대한 자각과 인식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신당을 만든다고 국민의힘을 어렵게 한다. 글쎄요. 신당 만든다고 그렇게 많이 어려우실까요?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이 급격히 지금 퇴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퇴조한 것은 맞고요. 다만 그러나 정치 무대 전면에 자꾸 소환되고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뭐 과거로 갔다고 표현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역사 일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역사책 속에 들어갔는데 역사책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역사책을 자꾸 펴보고 그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듯한 행동. 그런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신당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당일에 인터넷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된 휴대전화 화면 캡처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변호인단에서 이제 언론인들 한 400여 명을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었더니 초대되자마자 언론들이 우르르 나가버리는 바로 그 캡처거든요. 예. 사실은 아까 뭐 제가 서두에 언론의 뭐 진영화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언론인들께서 국민의 민심에 대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거의 호응하지 않고 초대받자마자 우르르 다 나가버릴 때는 아마 그 신당 창당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깨닫게 되는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탄핵 인용으로부터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상당히 속도 빨라요. 사람들의 눈치가 금방금방 이렇게 전파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위상, 영향력, 그쪽을 추종했던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주목도, 관심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급격히 사라져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현상이죠. 하고요. 이제는 사실 남은 수사를 정확히 받아야죠. 왜냐하면 한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사저로 복귀를 했을 때 막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꽃다발 건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김태호 차장의 어머니다, 모친이다. 김태호 차장은 뭐 어머니한테 들은 말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는 했던데 다 자기적이고 대단히 인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본인을 지지해준다는 사람들이. 대학생들도 사실상 그 대학생들이 관저 앞에 도열하기 전에 이 실시간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우리한테 감사하게도 앞에 나와서 도열해 있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또 아주 극우 유튜버는 60대 70대 노인분들은 저 뒤로 빠져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4명으로 누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까지는 4강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이 당내의 중론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자리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될 거냐, 안철수 의원이 될 거냐, 혹은 뭐 다크호스라고 불리는 유정복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나 양양자 전 의원이 될 거냐, 이게 남아 있는데요. 상당히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당내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그 5분 중에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4강 그 진입이 걸려 있으니 오늘과 내일 TV 토론에서 이분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혹시 굉장히 격한 네거티브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해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미 최근에 네거티브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네거티브를 하면요, 네거티브를 하는 대상이 돋보입니다. 왜? 언론은 반드시 네거티브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가서 반응을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입장도 써줘야 되고 보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 이야기는 그만큼 적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준비한 컨텐츠, 본인들이 준비한 비전, 정책 이런 것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4강에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저희 당의 모든 경선 주자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4강 될까요? 그러니까 송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3명은 사실 상수로 거의 거론되는 것 같고, 나머지 자리에 이제 사실은 뭐 유정복, 이철우 후보 말씀 주셨지만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 전망이 많고, 이게 100%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역선택 방식.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후보적이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이 주되게 참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보수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나경원 의원이 조직력이나 아니면 인지도나,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 당원들의 어떤 마음과 더 뭐 일치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단히 강경하게 그러니까 찬성을 했고 대통령이 탈당까지 요청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2명은 누가 됩니까? 누가 될지 아무래도 지금은 원래 김문수 후보의 뭐 그 급부상 이런 게 주목될 때는 김문수가 정말 본선에서 주자가 될 것 같아라고 요즘 좀 평가하지만 떨어진다면서요? 약간 하락 추세이고 그 자리를 오히려 그럼 누가 메우느냐? 그걸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저 개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2인에도.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대 한동훈이 될 것 같다. 네. 송 변호사. 제가 아무래도 당의 몫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 두 분을 누가 될 건지 이 자리에서 좀 예상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고, 다만 저는 1월부터 이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는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후보,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후보, 그 두 정치인 간의 대결로 구도가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일관된 비유는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지금 TV 토론이 있고, 또 4명으로 압축되고 나면은 1대1 지명 토론이 이틀 동안 있고, 그 다음날 또 4자 토론도 있거든요. 그런 TV 토론의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평소 같으면은 TV 토론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정치 분석가들,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은 합동 연설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보들을 한 자리에 비교해놓고 평가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TV 토론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4번 정도 1대1 토론까지 합해서 그 토론들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3분 중에 2명이 결선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뭐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을 했는데, 아주 극우 강경 보수 집단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 인용 이후에 급격히 현타가 오면서 급격히 소수화되고, 그들의 판단이 논리적으로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추론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딱 법의 철퇴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법의 철퇴를 맞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대선 국면에서 그나마 한번 해보려면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 잘못됐다고 앞장서 비판한 쪽으로 논리적으로는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논리고 네. 현실이 그걸 따라가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요. 2017년 그 탄핵 때는요.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궁극적으로는 4년 3개월 정도가 걸린 겁니다.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시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다 왔던 이준석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공식적으로 탄핵의 강을 건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4년이 걸렸어요. 건너는 척 했죠. 아니 그 탄핵의 강은 건넜죠. 2021년에 건넜고 4년이 걸렸는데 지금은요. 사실은 2017년에는 거의 뭐 빈사 상태에 있었는데 오히려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것도 V자 반등으로 순식간에 굉장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즉 과거의 전통적인 우리 정치 사례에서 확인되었던 그 속도가 훨씬 더 단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과연 4년이 걸릴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4개월 만에 건너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총의에 달린 것이지만 이번 경선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된다는 점 맞는 그 당원들께서 높은 정치의식 수준으로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흐르는 대로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쪽으로 흘러야 되고 대선 후보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설령 대선에 지더라도 차기 당권도 그쪽이 가져가야 되고 이런 쪽으로 흐를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관전 포인트가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거인단 분들이 정서적 투표를 할 거냐 아니면 전략적 투표를 할 거냐. 조혜진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면 김진 논설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즉각적으로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되게 시간도 단축돼서 보수가 전략적인 사고를 그래도 우리 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탄핵에 굉장히 찬성을 했던 주자가 그런 지지세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느냐. 반등을 해서 치고 왔느냐.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그 내부에 대한 미움이 큰 거야. 아니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총을 할 때 당장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이 갈 수 없다. 배신자 배신자다. 동지 아니다. 우리 같이 갈 수 없고 정치적으로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다. 라는 게 되게 팽배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수를 막 어렵게 만든 주자를 전략적으로 꾸어온 셈인 거죠. 예. 주자로 세우고 대통령까지 만들고. 근데 그때의 기류와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대선이 지금 며칠이나 남았나요? 45일. 네, 지금 45일 한 달 절반 남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전략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귀결로 했으면 이게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으로부터도 좀 한참이 지났으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 아직은 안 보인다. 한 풀은 꺾이고 했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후보를 밀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내자라는 흐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대선의 네 번째 출마하는 안철수 의원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50일 남은 기간이면은 조선왕조 500년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45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 하면 별로 믿음이 안 가요. 아니, 대선에 제일 많이 나가보신 분 중에 한 분이니까요. 나가봤지만 본인이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큰 변화를 일으킨 주역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2017년에는 뭐 1등 근처까지 가는 그런 격변도 일어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 한 주가 이제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다음 한 주는 아마 뭐 몇 시간, 몇십 분 단위로도 속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간이 되고 아마도 민주당 경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역동성을 보이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서적 선택이냐 전략적 선택이냐 애매모호한 저 중간 정도이냐 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20일 내일이 제45주년 장애인의 날이죠. 그래서 내일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하나 준비했습니다. 울 엄마는 탈북 장애인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습니다. 김정수가 부르는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들으시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